네, 저희 이제 위험과 수익의 상반관계에 대해서 한번 봤었고요. 제가 그 목이 좀 안 좋아서 잠깐 이제 그 부드럽지 못하게 두 번째 영상을 이제 좀 끊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영상 시작할 거고요.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 이제 위험과 수익의 상반관계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고요. 이어서 위험 조정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위험과 수익에는 이제 상반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반관계를 반영한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는 것을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수익과 위험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믹스 시킨다는 건데요. 한번 내용을 보면 위험과 수익의 상반관계를 감안하기 위해서 위험을 조정한 수익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반영한 수익률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험을 어떻게 감안하느냐에 따라서 측정 방법이 있는데 위험과 수익률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고려한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대출이라는 그리고 유가증권이라는 이런 두 가지 투자처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의 이제 수익률을 이제 비교하는 건데요. 이제 유가증권 중에서는 이제 국채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만기 대출이 있고 1년 만기 국채가 있는데 기대하는 수익률은 일단 다르죠. 그래서 1년 만기 대출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은 예를 들어서 이제 10%라고 하고 1년 만기 국채에서 발생되는 수익률이 이제 6%로 이렇게 이제 그 표면적 수익률만 봤을 때는 1년 만기 대출 수익률이 더 좋으나 이런 이제 위험들을 이제 반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위험, 신용 그 위험 프리미엄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까지 다 감안을 하면 그래서 위험을 조정한 수익률은 이렇게 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수익률은 위험을 조정한 수익률은 두 가지가 이제 같아졌다라는 예시고요. 두 번째 예시는 이제 은행별 이제 대출인데 은행별로 이제 수익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험 조정 수익률. 그래서 표면 드러나는 이제 표면 수익률은 A은행의 1년 만기 대출의 수익률은 10%고 B은행의 1년 만기 대출의 수익률은 10% 이제 같은데 여기에 수반되는 위험이 이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반영했더니 조정한 수익률은 A은행이 6%, B은행이 7.3%가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아마도 이제 B은행의 1년 만기 대출에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반영한 수익률은 달라진다라는 거 이제 예시를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위험을 반영한 조정을 통해서 이제 수익률을 이제 알아볼 수도 있고요. 위험 조정 수익률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최적 자금 배분이라는 방법도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방법인데 위험과 수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른 방법,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상반관계를 고려한 한 가지 방법이 위험 조정 수익률이었다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서 이제 최적 자금 배분이라는 이제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즉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그리고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자금을 배분한다라고 했습니다. 배분함으로써 결국 투자자의 전체 위험을 이제 관리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밑에 보시면 위험 조정 수익률의 경우에는 각 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가 주어졌을 때, 각 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가 주어졌을 때, 각 자산의 위험도를 감안해서, 각 자산마다 위험도를 감안해서 개별 자산의 수익률을 구하는 거고, 최적 자금 배분의 경우에는 각 개별 자산의 위험도와 또 이 자산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각 자산에 기대되는 수익률과 위험을 감안하여 위험 단위당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자산에 투자되는 자금의 양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자금의 양은 나중에 결정합니다. 왜냐? 단위당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수익률을
먼저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위에 보면 위험 조정 수익률의 경우에는 각 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가 주어졌습니다. 각 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가 주어졌고 각 자산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개별 자산의 수익률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최적 자금 배분은 각 개별 자산의 위험도와 그 다음에 그 자산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상관관계 고려입니다. 위험 조정 수익률은 각 자산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각 자산별의 그 위험 조정 수익률을 구하는 거고, 최적 자산 배분은 각 자산들 간의 상관관계까지 고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관계를 고려했더니 각 자산에 기대되는 수익률과 위험을 감안하여 위험 단위당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자산에 투자되는 자금의 양, 비율을 그 투자의 비율을 결정한다라고 해서 그 위험 조정 수익률과는 그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저희 이제 그 위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이 어떤 것인지, 이제 위험 관리의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험의 그 위험과 수익의 이제 상관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고려한 이제 수익률 계산하는 위험 조정 수익률, 그 다음에 그 최적 자산 배분이라든지 최적 자금 배분, 이런 것도 이제 위험에 대한 이론 공부를 이제 조금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그 공부를 하게 될 이제 은행의 위험 관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위험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최근에 이제 적용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은행들은 많은 다양한 종류의 활동에 종사하는 복잡한 글로벌 조직입니다. 상업 및 투자 은행의 정통적인 부분은 사실 최근에 대부분 사라졌죠. 오늘날 세계의 대형 은행들은 대출, 주로 그 은행들의 주 업무는 이제 점점 대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은행의 주 업무는 이제 대출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을 발행하고 매매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세계의 은행들을 이제 이 외국 원서를 번역한 교재다 보니까 세계의 대형 은행들을 이제 비교하고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증권을 발행하고 매매한다의 은행의 주업은 아니죠. 그래서 해외 은행들은 증권을 발행하고 매매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에서 증권을 발행하고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증권사 상품에, 투자 상품에 중개 서비스는 진행을 하고 있다 해서 중개 서비스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그리고 다양한 기업 금융 이슈에 대해서 자문하죠. 그래서 은행의 주 고객은 개인이기도 하지만 기업도 굉장한 주 고객이죠. 그래서 다양한 기업 금융 이슈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요. 투자 신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투자 신탁 제공하고요. 헤지 펀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예, 은행에서도 그 파생 상품을 팔고 있죠, 지금. 그래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잠재적인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은행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 사내 규정을 발전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최고 경영진은 직원들이 확실히 이 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꾸준히 주의를 기울이는 게 최고 경영진의 그 중요성은 앞선 사례에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었죠. 현재 은행 규제에 대한 국제 협약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협약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은행들이 감수하는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이 유지해야 하는 자기 자본의 양이 국가들마다 일관성 있게 이제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유지해야 될 자기 자본의 비율은 국가들마다 일관성 있게 협약을 통해서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은행 파산으로부터 소액 예금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 시스템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당연히 유지시키고 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알려졌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대량 인출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규제에 대한 국제 협약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은행이 유지해야 되는 자기 자본의 양이 국가들마다 일관성 있게 적용된다. 라는 거. 그래서 국가들마다 각 국가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가들마다 일관성 있게 적용된다. 그 은행들이 국제 협약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협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자기 자본 비율은 국가들마다 일관성 있게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향후에 이제 차차 배우게 이제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은행이 직면할 수 있는 이제 위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 규제자들은 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은행에서 자기 자본 비율은 굉장히 중요한 그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1987년 이러한 자본 보유량 결정을 위한 국제 기준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시행되었던 신바젤 협약은 신용위험, 그리고 시장위험, 그리고 운영위험 등 세 가지 유형의 위험들 각각에 대해서 요구 자본량을 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젤 2 협약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는 시간이 10주차인가 이제 오게 될 건데요. 그래서 신바젤 협약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이제 보완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총 자본 요구량은 신용 위험을 위한 자본, 그리고 시장 위험을 위한 자본, 그리고 운영 위험을 위한 자본을 합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요구량이 있는데 이거는 신용 위험을 위해서, 또 시장 위험을 위해서, 또 운영 위험을 위해서 그 자본, 그 자기 자본 요구량을 합친 것을 말한다. 이게 총 자본 요구량이다. 이 총 자본 요구량을 신바젤 협약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신용위험, 그렇게 말하는 이제 위험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위험은 뭐냐라고 했을 때 대출 거래와 파생 상품 거래의 상대방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위험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은행이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이었으며 가장 많은 규제 자본이 이제 요구되는 위험입니다. 우리 그 첫째 시간 때 이제 봤었던 사례 이제 기억하시나요? 그 사례에서 우리 키움 운용사에서 판매했던 H2O 펀드의 부실로 인해서 키움 운용사에서 판매했던 그 펀드가 있었고요. 글로벌 얼터너티브 펀드였죠. 그 펀드에서 그 보유하고 있는 H2O 펀드가 그 환매 불가 상황에 빠지면서 우리 또 키움 운용에서 운영했던 글로벌 얼터너티브 펀드도 이제 환매 불가 상태에 빠졌죠. 이러면 이게 이제 파생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신용 위험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은행에서 보시면 파생 상품의 거래의 상대방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위험. 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급 불능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는 위험에 이제 당면했습니다. 판매했던 주 은행들은 어떤 은행들이었죠? 보면 이제 국민은행이 있었고요, 신한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들이 이런 신용 위험이 이제 도래를 하게 되는 사건들을 저희는 이제 첫째 시간 기사에서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 위험은 그 아주 자주 발생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키움 운용뿐만이 아니라 키움 운용에서 그 판매했던 펀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DLF 사건, DLS 사건 그 다 환매가 지연이 됐었죠. 불가한 상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고도 뭐 옵티머스 펀드 그 환매 불가 사건 등등이 다 이런 거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위험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은행이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은 규제 자본이 이제 요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놔서 이런 문제 발생했을 때도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이런 규제가 이제 적용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신용 위험이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하죠. 다음은 이제 시장 위험입니다. 이거는 이제 은행의 트레이딩 영업으로부터 주로 발생한다. 그것은 은행의 트레이딩 북에 있는 증권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과 연관된 위험이다 라고 해서 시장 위험, 그러니까 투자 트레이딩 하고 있는 그런 투자 상품들이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하면 손실을 입겠죠. 그래서 트레이딩으로부터 손실을 입을 그런 그 하락 가능성에 노출될 위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용 위험보다는 아직은 발생 그 빈도라든지 발생 금액이 적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이제 위험입니다. 그래서 시장 위험은 트레이딩 영업으로부터 주로 발생한다. 본인들이 투자하는 증권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과 연관된 위험이다 라는 게 이제 시장 위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운영 위험입니다. 운영 위험이란 은행의 내부 시스템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외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손실이 발생할 위험입니다. 그래서 운영 위험이라는 것들은 뭐 최근에 한 은행에서 그 한 직원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대거 대출을 그러니까 대출은 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대출이었겠죠. 그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뭐 대출의 자격이 안 되거나 대출 자격이 아주 미달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잉 대출을 해줘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뭐 이렇게 이거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 거죠.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이제 한 은행이 다른 은행과의 문제,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의 문제, 은행이 뭐 어떤 최고 경영자의 어떤 문제 뭐 등등 다른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문제, 운영의 위험으로 발생하는 운영의 문제로 발생하는 그런 위험이 또 운영 위험이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 위험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는 순서대로 이제 말씀드렸다고 이제 보면 되는 게 신용위험이 제일 지금은 이제 중요한 영역이고요. 신용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시장위험 관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영위험 관리도 중요하다. 내용들 다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 위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 반드시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시장 위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운영 위험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파악을 해 두셔야 시험 준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은행을 이제 규제하는 내용이 나오겠는데요. 이런 은행을 이제 이런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은행을 이제 규제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은행을 규제하는 목적은 은행들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 충분히 자기 자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지만 첫 번째는 자기 자본을 보유하는 것이다. 방법은 자기 자본을 보유하는 것이다. 은행이 실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을 다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작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개인 및 기업들이 은행 시스템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라고 해서 은행의 이제 위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10주차 때 금융기관 그 건전성 규제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거기서 이런 은행의 규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바젤 협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뭐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은행의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영상으로 우리 이제 3주차 수업을 진행했고요.
내용 간단하게 다시 돌아보면 사례 한번 봤죠. 그래서 기사로 보는 사례에서 키움 운영에서 운영했던 펀드 이제 그 환매 불가 지금 환매 지연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신용 위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과정 안에 내부에서는 또 운영 위험이 또 관련돼 있었죠. 이런 내용도 이제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용어 공부했었죠. 그래서 재간접 펀드 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공모 펀드가 뭔지 그리고 환매에 대해서 환매 제한 사태 사모채권이 뭔지 그리고 또 공모채권이 뭔지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에 대해서 이론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어떤 것인지 위험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위험 관리를 하는 목적은 또 어떤 것들인지 그래서 목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관점에서 위험은 이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나왔던 체계적 위험이 어떤 건지 비체계적 위험이 어떤 건지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그 구분하는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체계적 위험은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뭐 이런 정치적 환경 같은 거로서 분산 투자로서 막을 수가 없는 분산 투자로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고 그에 반해 비체계적 위험은 내부의 위험이었죠. 그래서 경영진 변동이라든지 파업, 법정 소송 이런 것들로서 이런 것은 그 분산 투자가 이제 가능하다. 그게 큰 차이점이 되겠다라는 것도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산 비용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상반관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처가 있는데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 위험에 대비했을 때 어떤 투자안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반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이런 상반관계를 반영한 위험 조정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상반관계를 반영한 최적 자금 배분이 어떤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의 이제 위험 관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3주차 이제 수업을 진행했고요. 이제 다음 4주차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